안녕하세요. 링콘 태지호입니다. 안 해요? 소개? 링콘 전성건입니다. 링콘 신호림입니다. 다시 할까요, 저는? 아니 그냥 이대로 가서 재밌을 것 괜찮습니까? 같은데. 네. 네, 오늘 링콘 저희가 세 번째 만남입니다.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미나리에 대해서 좀 영화 살펴봤고요. 지난 시간에 미나리 하게 되면서 사실 이제 끝 무렵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. 이제 윤여정 배우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, 또 이제 윤여정 배우의 주목으로 인해서 한국 영화에 대한 그 중에 해외에서의 어떤 그런 주목도 있었다는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. 윤여정 배우로 인해 가지고 이 한국 영화에 대한 외국인들의 어떤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고, 실제 윤여정 배우가 수상에서도 그 영화 인생에 있어서 그 김기현 감독 같은 감독을 언급하면서 여러모로 그 새로운 이제 한국 영화에 대한 조명에 대한 붐을 좀 낳았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이제 한국 영화라는 것이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주목을 받은 여러 이제 사례들이 있지만, 미나리가 나오기 1년 전인 것 같아요.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인해서 또 한번 이제 그 센세이셔널을 우리가 이제 한번 경험했었는데요. 그 기생충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기생충 영화의 감독인 봉준호 감독 얘기하면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영화 기생충 하면 2019년에 개봉해서 네. 2020년을 거의 이제 봉준호의 해 또는 기생충의 해로 이제 보낸 것 같습니다. 비영어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이제 수상을 했고요. 보니까 영화 역사상 세 번째로 황금 종려상과 아카데미 작품상을 동시에 수상한 또 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. 세 번째로 두 작품을 동시에 수상을 했고요. 뭐 비영어권, 이제 비영어 영화로서는 아카데미 작품상을 최초로 이제 수상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수상까지 가기까지 굉장히 많은 여정들이 있잖아요. 그 1년 동안 작은 영화제들을 통해서 예. 쭉 레이스를 펼치는데 네. 그 레이스가 온 국민의 관심을 받으면서 네. 아, 우리나라 영화가 해외에서도 또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 이 어떤 각광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걸 좀 직접적으로 보여준 영화가 바로 기생충이 아닐까 싶습니다. 뭐 일단 저는 재미있게 봤고요. 네. 그러니까 영화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미있었냐 재미없었냐. 근데 이제 재미라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봉테일이라고 부르잖아요. 그러니까 디테일이 강한 건데 네. 큰 틀에서 보면 가족 서사 안에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. 네. 그런데 그 비장미만 있는 게 아니라 유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알면서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를 네. 자기 디테일을 살려서 만들었다는 점에서 저는 아주 되게 재미있게 봤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코미디라는 것이 애초에 사회에 대한 질서를 전복시킴으로써 일탈, 뭐 희열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하나의 장르라고 볼 수 있는데, 가족에 대한 얘기긴 하지만 우리 사회에 깔려 있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그 이제 풍자하고 뒤집어 보고자 하는 시도를 했다는 측면에서 그런 그 뒤틀림에 대해서 재미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. 어떤 요소들이 좀 있을까요? 그 부분에 대해서는. 뭐 뒤틀림이라고 한다면 구조적으로 상류층과 하류층 이제 두 가지로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고, 이 하류에 있는 사람들이 상류로 진출하는 가운데 겪는 어떤 속임수 네. 같은 것들이 일컬어내는 어떤 웃음 같은 것들이 그런 뒤틀림의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좀 더 이제 그럼 상류계층의 그런 그 어떤 코드 관습, 또 이제 하류계층의 어떤 코드 관습들이 이렇게 충돌되고 만나면서 이걸 전복시키려는 하는 시도,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하류층 사람이 상류층이 되기 위해서 학력 위조라든가 네. 경력을 위조해가지고 네. 그러니까 기생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네. 시스템인 거죠. 예. 이제 그게 아마 한국 사회를 중심으로 얘기했지만 이게 한국 사회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점점 뭐 기술 발달이라고 하는 과학 발전에 따라서 더 많은 그 계층화가 더 심화되니까 네.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잘 미장센이랄까요? 그런 네. 부분들을 잘 터치한 영화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정원하고 반지하, 지하죠, 네. 지하. 그다음에 이제 사는 공간도 네. 반지하 공간이고 네. 그런데 이제 기생충의 전경이 되는 부잣집 집을 보면 네. 정원이라는 거하고 지하라는 공간의 특수성이 잘 어울려지게 만들었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들의 이제 삶의 터전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, 결국은 또 이제 그 터전 속에서도 나타나는 그 자잘한 그 소품이라든가 그
집안의 여러 가지 그런 뭐 장식들 이런 것들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드러내죠. 그렇죠. 네네. 그 와이파이 장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. 그걸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넓은 이런 개방된 공간에서 우리가 이제 잘 이제 터지고 접속할 수 있는데 반지하다 보니까 막혀 있고 등등 해서 그걸 어떻게 하면 이제 접속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도 참 우스꽝스러웠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노상방뇨 같은 참 이건 씁쓸한 그런 이제 그 모습인데 이제 반지하다 보니까 그 집안에서 이제 뭐 음식을 먹고 하려는 와중에 창문을 열어보게 되면은 저쪽에서 이제 노상방뇨하는 모습을 봄으로써 뭐 이제 좀 분위기가 좀 깨진다던가 뭐 이런 모습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런 이제 코드에 대한 이제 이분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이제 그 터치를 하고 건들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실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됐나요? 영화에서 이거는 해법을 제시해 줬습니까? 사실 이 영화에서는 어떤 계획이라는 것이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은데 네. 기택이라는 인물이 네. 그 아들 기우라는 인물한테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라고 이제 놀라워합니다. 네. 그러니까 기우는 이제 학력 위조를 하면서도 네. 나는 어차피 그 대학에 갈 것이기 때문에 네. 이건 위조가 아니다 네. 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네. 친구 대신에 이 부잣집이자 박 사장 집의 네. 딸의 이 과외 선생으로 가게 됩니다.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도 않고 계속해서 위조 아니면 어떤 음모를 꾸며가지고 예. 자기 가족들이 네. 전체적으로 이 박 사장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. 네.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? 그런 어떤 속임수나 위조로 밖에는 자신들의 어떤 삶의 가능성을 좀 열을 수밖에 없는 네. 그런 상황을 이 기택의 집안이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네. 사실은 이 구조들을 노출하면서도 사회 구조도 그렇지만 인간의 욕망을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네. 계단은 계층을 얘기해주기도 하고 또 그 계단을 밟아가서 올라갈 수 있는 건데 네. 정석의 계단이 아니라 잘못된 계단이죠. 이제 그런 것들을 올라간다는 것이 있어서 처음에 그 박 사장네 집에 진입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계단 그리고 그 이후에 뭔가 들통이 나가지고 도망갔던 계단 그땐 네. 또 내려오제 계단 맞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보면 이 기택이 결국은 지하실에 갇혀 있는데 마지막에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. 아빠는 계단으로 올라오기만 하면 돼 라고 하면서 이제 영화가 끝나거든요. 예. 결국은 올라오지 못한 네. 인물들이 조망했기 때문에 네. 이 처음에 구도로 상정되었던 상류와 하류 이 구도는 완전히 전복되는 것은 불가능했다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주목할 만한 거는 어쨌든 이것이 이제 한국 사회를 다루고 있는데 전 세계적인 이쪽에 호응을 얻었고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했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.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양극화라든가 어떤 계층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다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현 상황이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것이 이제 한국 상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국적인 특수성에 대한 문제들을 외국인들이 이해했다는 측면에서는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이 한국적인 문화적 코드를 어떻게 외국인들이 이해를 했는가. 이 간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으로 나갈 때는 번역이 되고 통역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잘 전달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네네. 짜파구리 뭐 이런 거. 네. 대표적으로 전 선생님이 말씀하신 짜파구리 네. 짜파구리를 라면과 우동을 합친 람동으로 네. 그리고 서울대를 옥스포드로 번역을 함으로써 네. 아 서울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상을 네. 옥스포드라는 좀 비슷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교를 대체함으로써 아 저게 굉장히 수준 높은 학교구나 라는 네. 걸 보여주었고 네. 이 짜파구리라는 것도 사실은 두 가지 라면을 섞은 거잖아요. 네. 이 섞은 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도 라면과 우동을 합친 단어로 표현함으로써 사람들이 이해 가능한 언어로 이제 번역을 함으로써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. 맞습니다. 그래서 일본에서는 신기하게 짜파구리도 짜짜라멘 해가지고 한국식 짜장면을 이제 짜짜면이라고 하는데 예, 그거를 이제 라멘이랑 합쳐가지고 짜짜라멘으로 그래서 각 국가에 적합한 뭐 완전히 올바른 번역이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네. 그래 적합한 식으로 표현함으로써 네. 이 한국적인 코드를 어느 정도 좀 세계 속에 녹여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저희가 전편에서 얘기했을 때 많이들 주목했었던 그 어떤 상징이 있어요. 그 냄새, 스멜. 그게 이제 여기서도 또 드러나죠. 송강호가 살인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게 그 자기가 모시고 있는 사장이 냄새를 맡고서 뭐랄까요 그 뭐 지하실 냄새
뭐 하여튼 그 축축한 그 네. 냄새 있지 않습니까? 그 냄새가 아주 독특한 계층 분화를 이룰 수 있는 거죠. 네.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가장 큰 키워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냄새. 결국은 이렇게 좀 타자화시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우리와 좀 다른 사람이라는 것, 그리고 이제 냄새라는 것이 감각적이다 보니까 아주 직관적이고, 네. 예, 그냥 바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. 그래서 미나리 얘기를 저희가 잠시 다시 들켜보면은 뭐 코리안 스멜, 뭐 할머니 냄새, 뭐 그랜마 스멜 함으로써 좀 다르다. 이제 그 미국에 살고 있는 그 가족들을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도 그러다 결국 이 냄새로 인해서 이 영화의 파국에 치닫게 되는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. 냄새는 어떤 한 개인의 냄새가 아니라 네. 그런 어떤 계층을 좀 상징하는 냄새로서 지금 기능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렇죠, 영화에서. 그래서 이제 그 기택의 아내 충숙이 드디어 가정부로 들어갔을 때 아까 테스쌤이 얘기한 이 다솜이라는 아들이 가가지고 냄새를 맡는 거죠. 그리고 같은 냄새가 나라고 얘기합니다.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 이 기택의 가족들이 모여서 이 반지하 냄새는 도저히 뺄 수 없다고 얘기를 하죠. 그러니까 냄새는 결국은 이 상층과 하층을 구분하는 하나의 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맞아요.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 냄새는 선을 계속 넘는다는 거죠. 아, 그래서 운전기사로 기택이 들어가기 전에 네. 그 전에 운전기사가 어떻게 쫓겨나는지 기억나시죠? 이 딸인 기정이 네. 이 자신의 팬티, 속옷을 예. 몰래 감춰놓고 네. 그것이 이제 드러났을 때 이 박 사장이 거기서 네. 이제 흥분을 합니다. 선을 넘었다는 것이죠. 근데 냄새라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그 선을 자연스럽게 넘기 때문에 그래서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는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이 냄새 얘기가 나왔을 때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모티프다. 서로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냄새를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다. 네. 공격적이고 무례한 것인데 네. 이 영화는 아주 사적인 것까지 파고들기 때문에 서슴없이 이 냄새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. 네. 이 사실 냄새는 그 영화에서는 참 표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. 영화는 이제 그 시각 매체이다 보니까 보여지는 걸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쟁 장면이다 혹은 스펙타클한 장면은 이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면 되는데 냄새를 통해 가지고 서사를 이끌어간다는 것이 마치 냄새가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맡을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적인 설정이라든가 아니면 대사라든가 혹은 이제 장면을 통해서 아 진짜 마치 저런 냄새 나는 것 같아 라는 것들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좀 더 이입시켜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. 우리가 아마 겪었던 그 경험적 냄새를 상기시키는 거죠. 다시 네. 뭐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요즘 영화관에 냄새 안 나오나? 이 선이라는 거 있잖아요. 이 선을 사실은 그들 나름대로 자기가 혹은 사람들 개인마다 정해놓고 있는 거잖아요. 아니면 본능적으로 아마 긋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. 저는 개인적으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선이 조금 넘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아까 냄새가 선과 상관없이 넘는다고 그랬잖아요. 그러면 그걸 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의미에서 선을 넘었다, 선을 넘지 않았다는 그 구분 자체도 네. 사실 문제적인, 그러니까 냄새만큼 문제적인 언어 표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선을 조금 네. 실선으로 하지 말고 네. 점선으로 좀 만들어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아,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. 네. 계속 갑자기 네. 명언들을 다 결국 이제 뭐 지금 이제 신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도 그렇고 아까 이제 선생님 맨 처음에 제기하신 문제도 그렇고 다 이게 좀 일종의 구별짓는 문제인 것 같아요. 냄새로 인해서 좀 구별 지을 수 있다는 거고 결국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이런 그 사회적인 계층의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이제 그 터치한 영화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영화가 결국은 그 어떤 혐오로 인해서 영화가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파국으로 치닫게 되면서 이제 영화가 이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.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진 않죠. 그 문제를 우리가 얘기하면서 이 기생충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. 사실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네. 냄새가 전해지고 그 선을 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일어난 일인데 네. 흥미로운 사실은 보통 파국이 일어나고 어떤 폭력 사태 또는 유혈 사태가 일어나면 계층이 전복이 된다든가 예. 아니 문제가 해결된다든가 해야 되는데 이 기생충의 특징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. 유지되는 거죠. 네. 결국 기택이란 인물은 다시 부잣집의 지하실로
들어가서 살게 되고 가족들은 여전히 반 지하에서 살지만 네. 언젠간 저런 집에서 살 거라 이제 얘기를 하고 이것은 영화 초반이랑 마지막이랑 크게 다를 게 그렇죠. 없거든요. 네. 봉준호 감독의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닌가. 문제 제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에 대해 동참하도록 하지만 그 일종의 영화적 판타지로 인해서 해결을 시킬 수는 있지만 봉준호는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죠. 그렇죠. 예리하게 그 틈을 파고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끄집어내지만 네. 거기서 이제 멈춤으로 인해서 찝찝함을 맞습니다. 남기는 것 같아요. 찝찝함이라는 키워드가 봉준호 영화에서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요. 그럼 이제 기생충 이외에 다른 영화에서도 이런 찝찝함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우리가 좀 거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직전의 작품이 뭐였죠? 설국열차가 2013년도에 네네네. 개봉이 되었었죠. 네, 그럼 설국열차도 아마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. 기생충과 같은. 네네. 네네. 설국열차 같은 경우에도 기생충이 위아래 수직적인 구조를 보여줬다면 이 설국열차는 설국열차라는 앞뒤로 앞뒤. 가 있는 직선으로 이제 꼬리칸과 엔진칸으로 나눠서 네.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작품 자체가 그 찝찝함과 연결을 시킨다면 네. 원래 이제 프랑스 만화 설국열차를 원작으로 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렇죠. 근데 이제 컨셉만 따왔을 뿐이지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. 그래서 만화 1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1984년 이 탈주자라는 이름인데요. 네. 이 영화에서는 꼬리칸을 끊어내기 위한 상층부와 그 꼬리칸을 사수하기 위한 하층 간의 투쟁. 그래서 하층민이 이 꼬리칸 사람이 이제 앞으로 가가지고 네. 완전 정복해버리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계층 투쟁, 계급 투쟁과 같은 거라면 봉준호 영화에서는 꼬리칸과 엔진칸이 오히려 서로 협력 관계. 그래서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유지한다.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로 다시 질문을 바꿈으로써 네. 그런 어떤 이 명확한 결론이라든가 예. 아니면 체제 전복이라든가 예.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죠.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제 기생충은 계단이라는 그 종축이었는데 이 설국열차는 횡축이죠. 횡축이죠, 횡축. 횡축이죠. 네. 근데 이제 그 종축의 구분과 횡축의 구분이 명확해요. 그래서 설국열차도 계속 이제 앞으로 이제 나아가는 이제 그런 이제 장면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각 칸마다의 구별짓기, 구분을 또 짓고 있습니다. 크로놀 크로널이요. 뭐 역시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환각제라는 것이 좋은 건 아닌데 이겨내는 극복 방안 중에 하나죠. 그 꼬리칸 사람들한테 특히.